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세계가 소명TV 초콜릿 심리학 네. 오늘 6번째.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예. 방금 재밌는 일이 있어서 저 이렇게 네. 웃고 있었습니다. 예. 그 초콜릿 심리학이 조회수가 높으세요? 네. 네, 이렇게 검색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심리학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그러니까 살짝 먹으면 도움이 되는 네. 초콜릿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처럼 네. 그런 의도로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초콜릿 심리학으로 했고요. 그 심리학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얘기 듣다 보면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나라는 생각도 있으실 건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저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혹시 뭐 반박이 있거나 이러시면 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뭐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반박이 뭐 있겠네요. 그렇게 조회가 많다고는 하는데 사실 한 100여 건 뭐 많으면 이제 이 정도. 많은 거죠. 100건이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100건 많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100건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죄송해요. 아마 구독자 수들이 이제 조금씩 네. 나무 자라듯이 네. 천천히 이렇게 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들이 또 이걸 막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막상 또 접하시면 네. 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또 저희를 검색하다 보면 또 들어오시고 하셔서 하는데 어떤 크리스찬 관점에서 이 심리학을 어떻게 네. 바라보고 네. 또 나름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좀 비평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쓸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경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또는 또 현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오늘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저는 준비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자주. 아, 네. 네, 자주 듣고 제가 아주 교양이 더 풍성해지는 것 네. 같고. 저도 제가 한 걸 듣다가 계속 몇 번 들을 때도 있는데 들으면서 내가 얘기한 걸 내가 왜 듣고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도 가끔 이렇게 듣고 네. 뭐 칭찬 하나만 더 우리 이항 시장님 드린다면 다른 스태프들은 또 책들을 읽어오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초콜릿 심리학도 그렇고 낫끝도 네. 거의 다 이렇게 본인이 제가 뭐 자료 수집해서 네, 참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저도 오면 사전에 이걸 주시긴 주시는데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거의 공부하듯이 저도 따라가다가 네.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어떨 때는 좀 제가 봐도 좀 제 말이 망했다 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이건 좀 잘 됐는데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겠고 우리가 원래 뭐 대본도 없고 그렇죠. 맞춰보는 것도 없고 그냥 이런 거 합니다. 목사님 홍보하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근데 또 그래도 이게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번 오늘은 어떤 분 좀 하실까요? 오늘은 그 이제 풀네임으로는 좀 낯서실 수 있는데 벌허스 프레드릭 스키너라는 분이고 이제 주로 이제 BF 스키너로 많이 이제 불리는 분인 거죠. 벌허스 프레드릭 스키너. 어느 나라 분이죠, 이분이? 미국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 심리학계 자랑. 미국 심리학계의 어떤 아이콘, 뭐, 이렇게, 지금 뭐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이제 뭐, 그 프로이트나 뭐, 융, 뭐, 이런 학자들, 파블로프,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학자들은 다 유럽 분들이세요, 러시아는. 근데, 뭐, 미국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뭐, 자랑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셨던 이제 연구를 이제 조작적 조건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반 파블로프인데 제가 이 영상에 파블로스라고 좀 오타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실험과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실험이고요. 물론 두 학자가 뭐 교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각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일단 조건화라는 말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분이 그 파블로프의 실험을 보고 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영감을 얻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파블로프 실험을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또 이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워낙 유명한 실험입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 조건화라는 단어에서는 이제 인간의 행동이 조작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지난번과 잠깐 복습으로 네네. 지난번에 파블로프의
파블로프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생리적인 반응과 원래 그분은 심리학은 아니었어요. 생리학자. 이분은 심리학자인가요? 이분은 심리학자. 좀 다르네요. 네, 이분은 정통 심리학자. 그때는 생리학자고 이분은 어떤 뭐 소화기관. 네네 뭐 이런 거 침 연구. 이런 거 연구하다가 이제 생리적 반응, 침을 흘린다든지 어떤 거 식욕이 돋는 이런 생리적 반응이 음식만을 두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과 침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뭐 종소리와 같은 자극을 같이 연결해서 계속 노출을 시키니까 종소리만 울려도 생리적인 반응이 침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생리적인 반응을 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 이제 뭐 이름을 원래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고요. 사실 우리가 파블로프의 그 실험이 오늘날은 우리가 다 많이 익숙해서 네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쵸, 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죠. 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예. 사람들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반응을 심지어는 거기서 더 떠서 우리 그때 전함 포텐킨, 포텐킨에 나오는 그 어떤 몽타주 기법 같은 경우는 생각의 그렇죠. 어떤 방식들이라든지 생각과 정서를 이제 중성적인 장면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정서를 고조시키는 기법으로 사용됐던 부분이 실장이 있죠. 때 했던 광고도 그때 네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그 당시에는 참 그게 엄청 파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소련이라는 체제에 대한 프로파간다, 그렇죠. 프로파간다 선전하려는 선동하고 이런 것도 많이 분들은 됐죠. 정말 중요한 이론적인 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심리학이라는 어떤 내용 이론을 보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제 실제 이제 존재하는 건데 뭐 저희도 왜 식당 이렇게 배고플 때 좋아하는 맛집 이렇게 떠올리거나 식당 건물만 봐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게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이제 검증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 상황을 이렇게 통제를 하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자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영향을 많이 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익숙하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조작적 조건화란 이것도요 오히려 그 고전적 조건화라고 불리는 파블로프 실험보다 이 실험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이제 그 프리드릭 B.F. 스키너라는 분인데 이제 독특한 건 이분은 원래 그 소설가가 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영문학과 가셔서 공부하시다가 전혀 재능이 없다는 걸 이제 아시고 뒤늦게 이제 대학원을 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 실험에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스키너 상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스키너 상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쥐가 나오고요. 쥐가 이제 그림을 레버를 누르죠.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행동을 조작을 하는 건데 파블로프가 이제 개의 어떤 그런, 개가 뭘 하면 그걸 받고 이런 형태로 행동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냥 개는 있고, 걔는 그냥 음식 보고 침 흘리고, 종소리 듣다 보니까 종소리 들려 침이 나더라. 그래서 지극히 걔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어떤 임한 상태였다면, 스키너의 이 스키너 상자 안의 쥐는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이제 보상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좀 스스로 어떤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요런 어떤 형태로 학습, 어떤 그런 행동의 어떤 통제가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스키너 상자의 요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여기 소리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 빛도 나오고, 여기 레버 누르고, 이제 여기 음식이 나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쥐가 여기 풀어놓으면 그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배가 고프니까 뭐 찾겠죠. 그래서 우연히 이 빨간 여기에 있는 레버를 눌렀더니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연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또 돌아다니다가 또 배가 고파서 이렇게 막 찾다가 또 우연히 눌렀는데 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거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구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좀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쪼르르 달려와서 레버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이제 이 보상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음식이라는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작적 조건화라고 부르고 이게 사실은 스키너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키너 실험은 보상과 혹은 뒤에 조금 소개드리는 처벌로 인해서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심지어 스키너는
그 이제 비둘기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데요. 비둘기를 이렇게 비둘기가 약간 거꾸로 이렇게 여기 서서 약간 물구나무 서는 행동처럼 하게도 만들었다고 해요. 뭘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쥐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키너가 이렇게 하고요. 또 비둘기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경우는 비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레버 누르는 건 아주 쉽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레버를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발을 들고 레버를 눌러야지 음식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쥐가 물구나무를 서서 뭐 이렇게 코로 찍어야지 음식이 나오게끔 해서 얘를 저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을 시킬 정도로 요 이제 쥐의 행동을 이런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이제 조작을 하게 했죠. 그러네. 그래서 그 고전적 조건화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된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 생리적인 작업과 연결돼서 강력한 면이 있는데 이 스키너는 집요하게 이것을 파고 들어가지고요. 이 동물의 행동 혹은 인간의 행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원하는 행동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 상자, 뭐 비둘기, 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행동을 조작을 했던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개념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예. 강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강화. 이제, 강화. 이제 이게 그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말 그대로 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이 나오므로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도록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강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누르고 이렇게 땡기면 보상이 나오더라. 그럼 얘가 이제 계속 이 행동을 나중에는 하게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소위 이제 누르도록 하는 거를 네. 강화란 말.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을 좀 더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행동을 좀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실험들을 조작적 조건화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여기 보면 뭐 이 다른 뭐 내용도 있는데 요 파란색 요 표에 나오는 것 이제 스키너가 한 말인데 유기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S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하는 그 정도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함으로 자극을 얻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파블로프 예, 약간 맞습니다.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비판한 거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파블로프 그쵸. 시험이고 예. 그러니까 음식 주면서 네. 벨소리를 울렸을 침 때 나오게 하는 거. 수동적으로 예. 반응했던 건데 예. 여기는 능동적으로 반응함을 네. 얻게 되니까 네. 행동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기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네.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존재라는 걸 자기가 입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그 20세기 그 어떤 그런 이제 흐름과 맞물려서 인간의 어떤 주도성, 인간의 주도권, 뭐 이게 인간이 능동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한참 지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스키너가 강과를 한 건지 얘기를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쥐 그 누르는 것만 가만 보시더라도요. 쥐가 자기의 자유의지에서 누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통제를 한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 조작적 조건화 어떤 연구 결과를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도 적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뭐 보상 주고 또 뭐 뭔가 잘못하면 처벌 주고 이런 것들을 막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설계를 하는 이런 분들 학교에도 이게 가능해지고요. 막 많이 시행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이 쥐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본인이 눌러서 얻으니까. 근데 사실 이 세팅 자체를 쥐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팅을 만들어둔 스키너가 이게 다 통제하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반드시 소위 요 상태를 예. 과연 능동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께 칭찬을 받든 뭐 성적이 오르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데 과연 그 세팅을 그 안에서 그걸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냐는 아니거든요. 이제 스키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요. 이 상황이 통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계속 심리 이론을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이 심리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만든 네. 이들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학자니까 네. 이게 전부다라는 식으로 세게 그런, 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면이 좀 네, 있습니다. 다. 예. 근데 또 이해는 돼요. 시간과 공을 들이고 네. 저렇게 했는데 의미 있어 보이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어제 제가 지방의 어떤 강의 갔다가 네. 거기는 대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머물렀거든요.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보니까 영어와 네. 한국말로 상점, 벌점에 대한 규정을 쫙 이렇게 대학교니까요. 대학교 안에 기숙사 안에. 그러네요. 예. 뭘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벌점이고 네. 벌점이 쌓이면 이제 퇴사 조치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취사도가 안 되고 네. 응시 안 되고 이렇게 상점 벌점을 네. 쫙 근데 아마 다 이게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당신들이 겁니다. 그래서 뭐 상점에는 뭐가 있냐면 봉사활동하고 네. 이렇게 어떤 기숙사를 이렇게 봤을 때 깨끗이 정돈돼 있으면 상점 벌점 그러니까요. 상점을 예. 받고 예. 또 벌점은 뭐 하면 또 네. 잃어버려서 쌓이면 그렇죠. 이제 퇴사다. 예.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이야 뭐 예전부터 있었죠. 뭐 고대에도 있었을 거고 중세에도 있었을 건데 이제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막 설계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차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우리 시장이 쉬어가시라고 네네. 제가 한번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어서 예. 이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이 참 많은데 이제 그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이 아니 저기는 왜 저 심리학을 저 정도밖에 설명을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리학 수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깊은 내용을 심리학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네. 어떻게 좀 볼 거야. 그래서 중요한 개념만 딱 이해해서 이게 오늘날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네. 영향을 미치고 네.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가 그렇죠. 그걸 다루는 거기 그게 때문에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시장님 언뜻 보면 교수님 같습니다. 예. 경호 때는 약간 총장님도 같아요. 예. 좋은 의미죠. 네. 총장님. 예. 그리고 umberto 에코 닮았다고 옛날에. 네. 그렇죠. 닮았죠. 알았어요. 그러네요. 죄송해요. 그냥 합시다.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방금 네. 저한테 주신 요 단어는 좀 PPT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좀 밑에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만 예.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강화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방금 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벌점 상점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걸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강화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적 강화인, 2차적 강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차적 강화인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상점 벌점은 2차적 강화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상점 쌓여서. 벌점 자체가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벌점이 쌓이면 내가 퇴사되더라. 그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게 1차적 강화인이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누적되는 어떤 상점 벌점. 1차적 강화 같은 경우는 약간 스킨십도 그런 쪽인가요? 그쵸. 바로 이렇게 안아주고. 예, 안아주기도 하고 뭐 바로 현찰 주고. 예, 현찰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 돈이라는 게 되게 화폐 자체가 애매한데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1차적 강화에는 아주 직접적인 음식 같은 거네요. 거라면 기쁨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약간 감각적인 거든 뭐든. 근데 2차적 강화에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인데 상점 벌점도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이 돈이 대표적인 2차적 강화이긴 한데 이 돈은 워낙 이게 강력한 2차적 강화이다 보니까 1차적 강화 이거 일반화된 강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가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을 딱 받는 것 자체가 든든하죠. 바로 그냥 그러니까 돈가스 먹을래 저 돈 받을래 돈 받죠. 돈 돈으로 주세요. 돈 받죠. 근데 이건 경계선인데요. 네, 그렇죠. 이 돈은 원래 2차였지만 점점 밀려와서 이제 거의 1차 수준에 가까운.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된 강화인이라고 해서 거의 1차 그냥 본능에 가까운 어떤 보상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강화인을 주냐도 막 설계를 합니다. 이제 스키너가.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 강화라는 개념이고 처벌이라는 개념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강화는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이어서 강화 처벌 방식으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만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요 뒤에 뭐 설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나간 영역이고 거기까지 뭐 이렇게 지금 이 영상으로 통해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데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 있는데 정적 강화는 소위 말해서
무언가를 얻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공부를 하게 하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가 정적 강화라면 부적 강화는 무언가를 없애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너 아빠한테 혼나? 이러면 혼나는 게 싫잖아요. 혼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인 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이제 부적 강화입니다.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차원인데 처벌은 행동을 줄이는 건데 정적인 처벌은 뭐냐면 무언가를 받음으로 그 행동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너 그거 이제 계속해서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불을 켜놓고 다닌다라고 그렇죠, 하면 불을 켜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켜는 행동을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벌 받는다 아니면 벌점 준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얻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얻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정적 처벌이면 부적 처벌은 네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꾸 이렇게 저 불 안 끄고 다니고 이제 네가 그렇게 계속 켜고 다니면 게임 못하게 한다. 게임 못하게 한다 이런 거죠. 맞아. 그게 이제 부적 처벌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또 막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요것도 약간 복잡한데. 예, 어때 들으면 또 어떤 게 또 비슷한 게 있는 것 비슷한 게 같다고. 있긴 예. 근데 이거를 막 뭐 엄격하게 이 개념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강화와 처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뭘 줘서 강화시키는 조소하는 게 있고 없애서 고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화와 처벌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이제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떤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행동을 조작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유발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요런 어떤 시사점을 조작적 조건화 실험이 던져졌고요. 이게 거의 한 60년대, 70년대는 뭐 거의 대세이고요. 이 이후로 이 경영, 교육, 뭐 어떤 훈련하는 거, 또 심지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교회 문화 안에서도 이런 처벌과 많죠. 보상에 의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행시키죠. 그래서 거의 60년대, 70년대는 이게 거의 큰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것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F 스키너는 그런 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만 통제할 수 있으면 어떤 행동이든 그 사람에게 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행동에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이제 바쳤던 그런 심리학자이고 그러니까 실험이었습니다. 주거나 뺏거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식의 실험들이 조작적 조건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미국 안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났을 때 또 그때가 또 왜 그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좋았죠.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소련과 아니 소련에서도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냉전 체제 안에서 요런 어떻게 보면 스키너 상자와 유사한 어떤 환경 속에서 행동을 통제하고 조작하기가 그 쉬웠던 당시에는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 나가도 누가 금메달 따냐 해서 실제로 소련에서는 약물적인 방식으로 금메달을 따게 하려는 듯한 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경쟁하고 금메달 따면 엄청나게 고생 보상 거죠.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어떤 일관된 방향으로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그렇죠.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게 좀 좋은데 우리 실장님이 또 초콜릿 심리학을 하시면서 가장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헐버스 프레이드 스키너의 삶이라 그럴까? 그게 어떻게 또 이 실험과 맞물릴 수 있는지가 이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뭐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잠깐 얘기 좀 좋고요. 뭐 사실은 이 프레디 스키너는 본인의 삶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알려지진 않았고 근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모범생이세요.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해리 할로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전형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모범생들 있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와서 그 대학원 들어와서 공부해서 또 이렇게 본인이 또 꿈에 그리던 그 40대 초반인가요? 중반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시거든요. 예. 그 전에 다른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한 30년 넘게를 이제 보내시다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 좀 뭐랄까 이렇게 본인이 거기에 좀 익숙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 안에 성과를 내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쪽에 마음이 좀 크셨던 분이 예. 아닐까라고 좀 예. 이번에 살아보면서 좀 느껴졌고요. 예. 그래서 그 사실 이 연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키너 상자를 만들어서 행동을 조작하고 통제하긴 했는데 과연 이 상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스키너가 얼마나 좀 이렇게 성찰을 해봤을까. 상자. 그러니까 자기가 상자 또 들어가면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전형적인 교수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범생 출근하셔서 계속 연구하시고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말 그 요즘에 그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 뭐 여기서 유학 가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열심히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해서 그냥 교수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냥 이렇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교수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삶이 이런 걸로만 끝나는 건가? 이런 어떤 그렇죠. 고민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정말 순응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해서 적응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중년이든 네. 다 성인도 네. 평생을 질풍노도처럼 사시는 분도 계시죠. 예. 체제에 대해서는 반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뇌가 있는데 이분은 자신과 자신 주변의 그 환경과 그렇게 큰 긴장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또 우리 밝혀지지는 않았겠지만 워낙 또 이렇게 성실함과 또 그 성실함에 배어 있는 게 바로 이런 실험에서도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 처음 스키너 상자 만든 이후로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깊이 이렇게 스키너 상자를 만들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이 BF 스키너가 미국 심리학자들 자랑이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그 유럽의 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던 영역에서 이제 그 심리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이론을 내니까 미국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분을 좀 이렇게 띄운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이분의 실험 뭐 인생과 좀 별개로 그 스키너 이전의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좀 거칠기도 하고 좀 러프하기도 하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프로이트 뭐 아니면 뭐 그 이런 식의 사람들 융 이런 분들 뭐 아들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좀 넓게 좀 조망했던 면이 있다면 스키너 이후로는 뭐 스키너가 그것을 뭐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스키너 이후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약간 인간의 어떤 그런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심리학들을 보면 이 이론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의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제 스키너의 실험부터 막 실험실, 연구실 이제 막 들어가서 뭐 진짜 무슨 화학자, 물리학자들 실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 흐름이 사실 이 부분부터 시작됐던 면이 있습니다. 또 철학자들만의 어떤 그 근원성들을 탐구하다 보면 그들의 문법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은 이제 일상 용어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오늘날은 철학책을 보기가 어려운데 또 몇 가지 이해하면 또 거기서 돌아가는 마음이 비슷한데 심리학도 그런 게 있었군요. 좀 이렇게 약간 좀 삼관이 약간 떨어지는 어떤 실험들이 조금 시작되는 또 이런 어떤 시작이 있습니다. 맨 밑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맨 밑에 혹시 시장 이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나 또 크리스찬으로 싶었으면 저도 몇 가지 한번 적어봤는데요.
들어보면서 또 중복되는 거 제가 좀 네, 빼고 네. 이렇게 같이 해주시거든요. 네, 한번 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예, 뭐 한 제가 3가지 정도로 예,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이 실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데 인간의 행동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있구나라고 예.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 실제로 우리도 이제 어떤 행동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그 이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네. 그 행동을 더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어느 있는 면이 정도는 있더라. 있죠. 네. 있고. 예. 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두 번째는 뭐냐면 스키너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요거를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실험을 보면서 두 번째가 다만 행동의 조작은 반드시 상황의 통제가 전제될 때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상자처럼. 네네. 적절한 보상도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조건이긴 한데 그 보상 외에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도록 환경이 통제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스키너 상자 안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요거 누르는 것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자연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꼭 그걸 안 누르겠죠. 그거 뭐 굳이 뭐 그렇게 애를 써서 그냥 잡으러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 시장님 보셨으면 사실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행동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엄격하게 네. 통제를 그렇죠. 하겠다는 네. 게 전제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으로 보자면 인간의 자유를 좀 어느 정도 통제하는 상황에서 네. 보상과 처벌이 효과가 이게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상과 처벌이 아까 그 기숙사 얘기하신 것처럼 예. 거기 안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뭘 하면 나가게 되니까 상점 벌점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지 굳이 뭐 옆에 자취하는 사람이 거기 기숙사에 상점 벌점 있다고 해서 그거에 아무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이지 않게 네. 다 합니다. 아 그렇긴 하죠. 네, 하죠. 네, 뒤에서는 하죠. 그래서 나는 안 걸릴 자신 있어라고 네. 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럼 상점 벌점이 그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또는 걸려도 또 이거 체킹하신 분들이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라고 하면 또 이거 또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실행하는 분들은 엄격해야 되고 네. 기계가 돼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의식하지 못하시지만 그 보상과 처벌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많이 했던 아이들, 이제 본인의 자율성과 조금 무관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아이들은 보면 통제된 상황이 아니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무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해서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그 강력한 통제에 의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행동했던 아이들은 네. 그런 부모님처럼 강력하게 통제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좀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되게 이렇게 우습게 알아요. 그쵸. 뭐 우리 엄마보다 안 무서운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슬픈 거예요. 약간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유로 좀 이게 지금 이제 외적인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거였다면 이유로 이제 이 스키너가 한 건 아닌데 내적인 보상, 이제 자발성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요 60년대, 70년대의 요 부분은 외적인 보상과 어떤 그런 처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요. 여기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요거는 제가 신앙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이 아니라 관계로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제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보상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떤 강화 네. 고거 요인, 소위 네. 보상에 대해서만 아니면은 저희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거꾸로 이거 하면 이렇게 방탕하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처벌 이런 또 공포 때문에 또 그 행동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꼭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자칫하면 이제 관계를 좀 놓치게 되는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고요. 너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게 스키너의 네. 이 개념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죠. 네.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약간 이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신앙을 향해서도. 뭐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어진다라고 한다면 새벽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네.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과정인데 또 새벽기도가 잘못하면 열심히 하면 보상으로 뭐가 주어진다는 식의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그 의의 것들에 대한 너무 또 집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최근에 만약 저는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네, 그냥 네.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이 과정의 배경이 어떻게 되지만 약간 구조주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이게 본인의 어떤 독립적인 것보다는 네. 환경 여기는 이제 어떤 상자죠. 상자. 네, 네. 환경에 의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식의 약간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구조주의적인 어떤 관점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 또 어느 순간 뭐 이게 꼭 진화론에 대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동물 실험들을 하고 나면 인간도 이럴 거라는 게 너무 빨리 점프가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부분 전제는 인간도 몇 가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별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과 별로 크게 뭐 다르지 그렇죠. 않다라는 전제가 그래서 사실 인간은 있죠. 동물로 취급하는 거죠. 약간. 네, 그렇죠. 단지 이제 말을 하고 사고를 네. 하고 뭐 의사표현을 한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통제가 가능하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 쥐는 네. 보상과 처벌을 이렇게 누르면 먹으면 네, 즉각적으로 자기 몸의 감각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보상과 처벌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보상처럼 보이고 처벌처럼 보이는 요소는 몸의 감각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어떤 따뜻함, 네. 사랑,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존중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사람의 슬픔의 얼굴을 보고 그죠? 그렇죠. 내 감각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적인 측면들에 있어서의 보상과 처벌까지는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감각에 국한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인간은 그러면 관계 속에서 보상과 처벌로 움직이냐?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슬픈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도 맞지만 사실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미와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보상과 처벌 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의식, 그렇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준 메시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이 좀 약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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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그걸로 막 이렇게 정말 기계처럼 보상 주고 처벌 주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 안에서 충분히 그게 의미화 작용이 되고 있는, 설득이 되고 있는. 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그거는 좀 여기서 간과된 것 같고, 인간됨에 대한 요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조건 틀리냐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적절한 사용은 필요해요. 뭐냐면, 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세계 속에서 뭐가 안전하고 뭐가 위험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한다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소금은 적당히 먹어야 되고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불을 대면 안 되고 상하고, 이거를 뭐 자기가 독립적으로 실험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위험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왜 말리냐. 그럴 때 사실 어린 시절에는 이 보상과 처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를 길들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맞는 진리 안에 안전하고 또는 진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전하고 또는 위험해지지 않게 너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익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조작조 조건화가 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진리 뭐가 안전하고 뭐가 위험한지를 직접 경험한다고 그러는 건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대신에 팩트, 진리에 기반한 거죠. 네, 진리에 그렇죠. 기반한 거죠. 진짜 그렇다. 네, 그렇다는 걸 알려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꼭 이렇게 불에 손을 대지 않아도 보면 알잖아요. 가까이 가면 뜨거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안전하게 지켜주는 차원에서 진리와 위험과 안전을 지켜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악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전과 위험을 거꾸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진짜 잘 안전하게 유지하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표가 아니라 동원시키거나 활용시키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의 본 아이덴티티. 네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착출돼서 나중에 자원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살인 병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 주인공이 자기들한테 이 작업을 시킨 그 박사를 최종적으로 죽이러 갑니다. 아, 그렇죠. 영화에.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작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사인이 오면 핸드폰에 사인이 오면 이유도 없어. 그냥 죽여. 왜 죽여지는지 몰라.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더 고통스럽게. 근데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은 그렇게 길들여져서 누군가를 암살하러 가다가 조난당하죠. 그렇죠. 파도 속에. 그러면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면서 옛날에 이 조건화된 것들이 사라졌다는 전제하에 왜 내가 이랬고 내 몸에 이런 흔적이 남았는가를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처럼 또는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할 때도 이걸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크리스찬들은 성장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다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리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해서 네가 나중에 다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이 어른들이 요거는 안전하고 위험하다는 걸 좀 네가 좀 잘 받아주면 좋겠다를 위해서는 요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이가 크면 그다음부터는 의미 자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을 안 만지면 너 상 주고 불 만지면 너 혼낼 거야? 근데 왜 불을 만지면 얘기해줘야죠. 불의 온도는 몇 도인데 인간의 피부는 몇 도는 못 견디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화상을 입으면 진물이 생기고 그 맞나요? 그렇죠. 이런 거 설명해줘야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저기서는 보상과 처벌 개념보다는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게 계속 가거나 또 한 가지는 안전과 위험을 뒤바꿔서 어떤 이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차원에서 악용하거나 얘들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계 안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교육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의 초반에 일정량은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목사님 얘기 대부분 다 동의가 되고요.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저 본 아이덴티티를 제가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마치 쥐가 각성을 해서 그렇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게 스키너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랬어? 그래서 쥐가 상자에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거가 순간 이제 조건화가 풀리고 그래서 난 왜 이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뭔가 실제가 아니니까 풀린 거죠. 그렇죠.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고뇌예요. 몸에는 그게 배어 있는데.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디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확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나니까 자기도 미안하고 놀라는 거죠. 이게 행동이 정말 이렇게 익혀지고 훈련된 거니까. 그래서 실제가 아닌 거면 조건화를 시켜도 잠시는 나오는데 결국 시간이 이런 게 풀리죠. 근데 그걸 안 풀리도록 얼마나 많은 통제와 그죠? 얼마나 많은 위협과 보상과 그럼 사람은 거의 미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떤 건지 저는 사실 다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의 움직임은 진리를 그냥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역행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들려주고 그러네? 그랬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 사회가 진리가 아닌 게 진리인 것처럼 외쳐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는 불편하지 않나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라고 했을 때 네, 물론 그 과정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그 맥까지 어린아이 초기에는 안정과 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는 유작이 필요하나 그 다음부터는 의미작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진리와 안전, 그러니까 안전과 위험, 진리와 거짓을 뒤바꿔서 조건한 실험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폭력적인 통제에서만 가능한 거고. 근데 그게 좀만 그 통제가 벗어나면 위험하다. 저는 이 작업이 이단들도 이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는 통제에서 벗어난 거죠. 통제에서.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거 말고는 뭐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니까요. 이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친구들도 보면 왜 어릴 때 교회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뭐 새벽기도 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거를 훈련받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좋은데 너무 좋은 습관이죠. 근데 좋을 수 있죠. 좋은 습관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아식이 생기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 작용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메시지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좀 약간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이게 건강한 질문이니까 또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였구나를 다져가는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때도 뭐 그렇게 너무 중요한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받은 친구들은 맞아요. 되게 막 나중에는 이걸 왜 해야 돼라고 하면 점점 안 하죠. 안 하고 단지 이제 부모님께 용돈 받고 만약에 생활이 그렇지 부모님께로서 이제 독립하면 신앙도 버리겠다라고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화 작업에서의 프로파간다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이 보상과 처벌로 교회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그 내면 속에서의 의미작용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언어를 찾을 수 있는 의미작용들을 많이 관가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파블로프나 또 이게 스키너의 이런 조건화 작업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침투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란들을 가져줬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신앙의 성장에 하는 데 있어서 이 작업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필요했는데 아까 말했던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새벽기도 가야겠어를 알아도 일찍 일어나는 훈련이 안 되면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까지만 머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행동의 또 하나는 이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동 그리고 또 감각 인간을 약간 동물 비슷하게 보는 요 시각이 한 50년대, 60년대, 한 80년대까지 심리학이 주류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주류였다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을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아들러, 그리고 아들러는 아주 그 비주류는 아니에요. 아들러, 그리고 메슬로우, 또 에릭 프롬.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이제 후기 쪽 사람이라서 좀 주목을 받긴 하지만 또 빅터 프랭클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마음, 영혼 이런 쪽의 심리학자이지만 그런 쪽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20세기 중반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행동이 너무 강화되고 또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인지심리학이라 뇌 이런 쪽으로 넘어가니까 또 반작용으로 요즘에는 심리학에서 한 20년 전부터는 이런 어떤 의미 또 영성 이런 게 또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어떤 마음과 의미의 그 개념들이 묻혀졌냐면 이 조건화 자체가 국가와 기업에게 사실은 더 좀 다루기 좋은 그렇죠. 그리고 유용하죠. 통치 대상들을 향해 기업이든 국가든에게 설득할 수 있는 너희들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어떤 인간상 자체를 너무 편협하게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건화를 지난번 파블로프와 스키너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우리 끝나자마자 우리 시장님께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조건화 작용들이 뭐가 있는지
분명 하나님 나라는 조건화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 예, 이렇게 예. 뭐 보상과 처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고전주 조건화처럼 뭐 배를 울리고 먹이고 예. 뭐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선동으로 이루어진 게 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뭐 그런 식의 우리 욕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이 조건화라는 작업들이 국가와 사회 네. 또는 교회에 일반적으로 많이 좀 침투했던 게 뭔지를 한번 나중에는 꼭 한번 네, 네, 네. 저도 다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중요한 되는 주제 게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방향으로 다 움직일 필요 없거든요. 네, 네. 또 안 움직여도 되고 네. 질문해도 되고 그렇죠. 그게 교회거든요. 예. 그러면서 더 다양성이 이루어지는데 한 방향으로 다 움직이려다 보니까 조건화를 자꾸 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조건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의미, 또 소통, 그다음에 어떤 로고스적인 메시지, 네, 네. 또 옳음에 대한 뭔지, 네. 진리에 대한 게 뭔지, 뭐 그래서 진리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드러나서 인간들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조건화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미 또 진리의 그 실체 자체가 네. 있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은 나중에 한번 또 네. 길게 한번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조건화를 다뤘는데 네. 어디까지는 조건화가 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네, 있는데 네.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험하거나 조심해야 그렇죠. 된다는 네. 방식으로 좀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어떤 운영되는 방식이라든지 또 국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또 인간성 회복 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조건화도 많이 이해될 거라고. 네, 예. 네. 어떻게 오늘 실장님 좀 준비해 오신 거 좀 더 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뭐 준비 다 한 거 다. 저도 와서 전해드렸고요. 공부하면서 거기서 네.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그 성경 그 장면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오병이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급히 거기를 떠나셔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 분을 따라가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영혼에 대한 또 어떤 그들의 영혼을 보고 또 질문하시고 얘기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네요. 우리가 빵만 주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간 너무 이 빵 이제 이런 조건화를 깨네요. 네, 네. 깨고 예. 이런 빵 때문에 오지 말고 네, 네. 너희들 안에 진짜 그 예. 있냐 아마 그 역할이 이제 성령님 오심으로 그렇죠. 예. 사람들랑 예수가 누구였고 네. 왜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예. 있는 것 같아서 방황하고 혼돈 속에 있더라도 그 방황과 혼돈 속에 있는 이들을 조건화로 막 다루어 가서 그렇죠. 네. 가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 속에 충분한 의미, 메시지 또는 말씀이 잘 정돈되기 전까지는 또는 좀 이렇게 방황도 허용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럼요. 예. 교회라고 그랬을 때 또 네. 수많은 변증가들은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도 또 오늘 또 조건화 또 저도 또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게 있고요. 네, 네, 좀 네. 조건화가 우리 사회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여튼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조건화의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에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초콜릿 심리학 이렇게 오늘 6회인가요? 네, 6회입니다. 6회입니다. 오늘 스키너의 네. 조작조 조건화 지난주 우리 파블로프의 네. 고전조 조건화와 네. 함께 비슷한도 하면서도 조금 다르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실험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데 요 조건화에 대해서는 한번 좀 몇 번 더 다루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사실은 이 행동주의로 크게 묶이는데 행동주의 실험에 또 이게 이제 두 번째면 세 번째 아주 큰 실험 중에 하나가 그 반도라라는 심리학적 실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음에 행동주의로 관찰학습 관찰학. 그런 부분인데 아주 하나의 또 큰 축이거든요. 하여튼 그냥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이렇게 또 지적 재산을 아닙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보는 눈이 생겨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초콜릿 심리학 스키너의 조작조 조건화
한번 살펴봤고 네. 교회 상황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과는 뭐가 다른가 또 인간성과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얘기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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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